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발 악재에 대해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내성을 가지고 견조하게 움직였어요. 간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반영해야 될 것 네. 같다. 기대치에 미달했었던 FOMC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다. 대신 이게 연속성을 갖고 나올 악재인지 아니면은 해프닝으로 끝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수급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맞아요. 어제는 연기금이 또 기록을 갱신하면서 또 매수 규모를 늘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미증시 반등분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 FOMC는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FOMC 보고서 계속 실망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좀 원론적인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달러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원화가 자꾸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가 계속 빠진다. 네. 원달러가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문제죠. 네, 안 좋죠. 미국의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럼 미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게 저유가라든지 이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지. 네. 이런 달러 강세 그림만 보고는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리도 원론적인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가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로 매달 100이라는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게 150, 200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 액수가.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싫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설비 투자를 할 때 싼 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자꾸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 뷰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렇죠. 미 정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까지는 싼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부담감이 커지겠죠. 연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준 지금 4조 8천억 달러의 채권을 짊어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게 되면 채권가가 녹아내립니다.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그럼 연준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유가와 강달러의 부정적인 조합을 연준에서 녹여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FOMC 코멘트가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안 좋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을 부러뜨릴 수 있는 이슈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다라고 어제 이어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이 표 한번 보죠. 네. 이거 어제 건데요. 어제 연기금이 3천억 넘게 샀어요. 그리고 선물 계정에서는 외국인이 4,400개억 넘게 샀습니다. 오늘 수급표에서 아직 연기금이 안 보여요. 이 부분 때문에 거래소의 상승폭이 안 잡히고는 있는데 어제도 연기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끝날 네. 때까지 쭉 밀고 들어오는 게 연기금이다. 어제 저 방송할 때는 연기금 매수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끝날 때까지 쭉 밀고 들어온 게 연기금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주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9천 계약 넘는 선물을 사고 있고요. 4거래일 동안에. 오늘 빼고 어제까지 월화수목 4일 동안에 그리고 연기금은 8천억에 육박하는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네. 크게 어긋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좀 더 큰 그림 하나 볼까요? 아시아 펀드 쪽으로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쪽의 펀드 플로우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매도로 끌고 나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쪽에 많이 안 좋은 수급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또 이제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보고 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국 증시 보는 거죠. 야, 미국 네. 올랐어 빠졌어. 그런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미국이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증시 어디입니까? 독일 증시입니다. 미국의 QE가 실시되면서 시간을 번 거고 미국이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실제로 좋아진 겁니다. 지금 유럽 안 좋죠.
유럽 안 좋기 때문에 미국식 QE를 그대로 들여왔고요. 이 미국식 QE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산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벌어주고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남길 겁니다. 그러면 독일 증시 쪽으로 당연히 돈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 상대 강도 상당합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신흥국 쪽도 나쁘진 않아요. 유로존이 끌고 오는 경기 기대감이 신흥국들한테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인데요. 이거 한번 보죠. 제가 월요일 날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는 거 나 이거 악재라고 생각 안 한다. 근데 참 거짓말처럼 그때서부터 수급표가 연기금 수급표가 급격하게 매수 반전됐죠. 외국인들은 선물을 무섭게 사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현대차에 신청된 자사주 매입이요. 10만 1,946주입니다. 짜투리까지 긁어 모아서 마지막 신청을 했어요. 아마 오늘 다 체결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로써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 2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다. 뒤집어서 역발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까지 받아주던 시가총액 1, 2의 매수분이 없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내다 팔 수 있는 수급의 주체, 매수의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 강도는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하면 FOMC 이슈는 해프닝격으로 지나갈 수 있고 네. 수급은 바뀐 게 없고 시가총액 1, 2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서 잠재적인 매물을 소화했다. 이런 부분들이면 밑으로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을 여전히 끌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래소를 중심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뷰에 대한 근거를 쭉 대주셨고요. 이 밖에 시장에서 특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 큰 뉴스가 있었죠.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된다라는 소식으로 증권주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특히나 중소형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한다면은 또 M&A 이슈가 향후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거래소 직원분들의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죽을 똥 상똥 벌면은 거래소에다가 거래세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이익 만들어내면 매도할 때 0.3%씩 꼬박꼬박 가져가는 게 거래소 아닙니까? 그쪽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해제했습니다. 네. 어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내용 허물은 좋죠.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저달 대처하고 국제화 요구에 부응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건 표면이고 네. 나중에 결국 IPO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이 IPO 할 때 수혜받는 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 지분은 29개 증권사하고요. 7개 선물사를 비롯해서 40개의 기관이 5% 정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원가가요. 주당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개됐을 때 싱가포르도 그랬고 이 거래소에 IPO가 나왔을 때 주당 14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증권사들 쪽에는 주당 14만 원의 장부 반영이 돼 있는데 조그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장부가 반영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북밸류를 확 끌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표 하나 보시죠. NH투자증권인데요. 여기는 NH증권하고 얼마 전에 우리투자하고 합병했으니까 네. 여기는 5%가 넘죠. 7.45%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가장 높아요. 오늘 증권주들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쪽도 그렇죠. NH투자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보다 조금 커 보이는데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유안타라든지 밑에 보이는 대우도 보이고 대신도 보이고 이런 증권사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 쪽에서 몇몇 개 또 보일 거예요. 이런 증권사들 여기는 만약에 IPO 얘기가 더 나오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증권사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겠죠.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증권주 쪽으로 매기가 이 뉴스로 인해서 쏠린 거지 이게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이슈로 밀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삼성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도 나왔죠. 삼성전기 실적 나왔는데 워낙 눈높이가 없으니까 예. 실망도 없어요. 물론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4분기 영업이익이 344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식은 상승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증가 폭이 얼마 나오는 것보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뛰었는데 이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만족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사주 200만 주를 발표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삼성 그 휴대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뜯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갤럭시를 뜯었다. 그러면 그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부품은 뭘까요? 삼성 전기 겁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에는 딱 굵직한 이름이 붙어 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핸드셋 마진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은 앞으로 팔을 꺾는 쪽은 어딜까요? 부품사들한테 야 우리가 저가폰 쪽으로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에 주던 마진은 그대로 주겠니? 그러면은 단가이나 압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릴 거고 삼성전기도 단가이나 압력에 많이 시달리겠죠. 근데 지집 식구입니다. 팔 꺾는 부분은 남의 집 식구를 많이 꺾지 제 집 식구를 꺾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예. 삼성 SDI도 올해부터 이제 제일모직의 소재 사업 부분에 합병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제일모직도 반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4분기 실적 발표도 372억. SDI가 언제 실적 때문에 주가 올라간 적 있습니까? 항상 고밸류에이션 주식이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지 밸류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쪽들도 매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 또 얘기할 게 있어 보이는데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네, 실적 좋았죠. 네, 깜짝 놀랐는데요. 공교롭게도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같이 발표를 했어요. 안타까워요. 포스코. 네, 근데 현대제철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포스코는 뭐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유 있는 거예요. 현대제철 실적 왜 잘 나왔습니까? 하이스코가 갖고 있던 냉연 부분 갖고 오면서 잘 나온 거예요. 이걸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 동기에는 하이스코 냉연 부분 없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 실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건데 이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코에서는 이번에 계열사 손실 빅베스로 다 털어냈는데 영업이익 부분 조금 미달됐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고 현대차 롱사이드 쏠리고 포스코 숏사이드 쏠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 바로 음봉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유통재고상들, 여름 유통재고상들 같은 경우에 이 춘절을 전후로 해서 유통재고를 늘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재고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감 갖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중공업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종목 네. 얘기도 쭉 하는 김에 네. 오늘 삼성중공업 죽어나고 있는데 뭐 이유가 뭐지? 어제까지 잘 올라가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제 해외장에서 해양 플랜트 업체들이 꽤 많이 밀렸어요. 뭐 많이 7%, 5% 막 이렇게 밀렸고 로열 더치셀이면은 뭐 자원개발 쪽에서는 뭐 우두머리라고 보여지는데 로열 더치셀에서 지금 유가를 이슈로 해서 투자를 우리나라 돈으로 3년간 16조 원의 투자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바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 뭐 오늘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이런 쪽도 최근에 근근히 살아가는 것들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셉을 명확히 하시죠. SO일 얘기도 마지막으로 네. 한번 해보.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SO일 실적이 나왔던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견된 실적 부진. 예견된 실적 부진 누구도 이번에 SO일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유가 때문에 평가손 엄청나게 잡힌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런 컨셉에 맞춰서 종목을 좀 골라보시죠.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낮은 기대치에서 터닝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도를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